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태국에서 한국의 흔적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식당들이 문을 닫고 한국 제품들이 매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니 결국 태국의 도시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신망 두절, 교통마비, 심지어 공공기록까지 손실되는 사태가 이어지면서 태국 정부는 위기에 빠졌는데요. 결국 태국 총리가 나서서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 총리의 고백이 무엇이었기에 태국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되었을까요? 제가 비행기에서 내려 방콕 공항에 첫 발을 디뎠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북적이는 것은 예상했지만 어딘가 균형이 맞지 않는 느낌이 들었죠. 관광객들 사이에서 한국어가 들리지 않았거든요. 공항 안내판에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있는데 한국어 표기가 없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방콕은 한국 관광객들로 넘쳐났던 곳인데 말이에요. 디지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민간 감독으로 오셨군요. 하워드 씨. 저를 마중 나온 태국 공무원 피탁의 표정은 사무적이었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차에 오르자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여전히 활기찼지만 길가에 있던 한식당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더군요. 간판만 남아있거나 다른 가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거리에 한국 식당이 많았나요? 무심코 던진 질문에 피탁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우리는 이제 중국과 함께 갑니다. 더 큰 시장이니까요. 답변은 짧고 냉랭했습니다. 제가 묻지 않은 답까지 듣게 된 느낌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푸는 동안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중국과 함께 간다는 말이 단순한 경제적 파트너십 이상의 의미로 들렸거든요. 다음 날 회의실에서 태국 정부 관계자들과 첫 미팅을 가졌습니다. 프로젝트 개요를 듣고 있자니 태국의 디지털 인프라 계획은 전체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짜여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죠. 과거 데이터를 확인하니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IT 기업들이 태국의 주요 파트너였는데 이제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태국 공보부 차관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하워드 씨,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최근 불법 체류 문제로 한국인 관광객 축소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업무상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설명은 어딘가 맞지 않았습니다. 불법 체류자라면 중국인이 훨씬 많을 텐데 왜 하필 한국인에게만 제한을 두는 걸까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가득했죠. 호텔로 돌아와 현지 방송을 켰는데 한 토크쇼에서 태국 문화평론가가 한글은 아시아 언어의 왜곡이라는 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도 다른 패널들도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마치 계획적으로 한국의 흔적을 지우는 것 같았어요. 프랑스계 미국인인 저로서는 특별히 한국에 애착이 있진 않지만 이런 의도적인 배제는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밤의 방콕은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반짝였지만 그 빛 아래 감춰진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것만 같았어요. 아침 일찍 목욕을 마치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방콕의 아침은 이미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죠. 길거리 음식 노점상들의 소리, 끊임없이 울리는 오토바이 경적 소리가 도시의 활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맞은편 쇼핑몰 입구에 붙은 대형 광고판에 고정되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광고가 있었는데 오늘은 중국 브랜드로 교체되어 있었거든요. 출근길에 들른 백화점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제품들이 진열대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어요. 판매원에게 물어보니 재고 정리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죠. 그런데 그 자리를 중국산 제품들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고 정리가 아니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피탁이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워드 이사님, 오늘 도시 인프라 설계 입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 있었어요.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해보니 예상대로였습니다. 모든 주요 공사가 중국 업체들에게 낙찰되어 있었죠. 기술적 평가 점수를 보니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점수를 받아 있었거든요.
이것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한국 기업들의 평가가 이렇게 낮은 거죠? 제 질문에 피탁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상부의 지시입니다. 한국은 너무 고집스럽고 융통성이 없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중국 대표단과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고 태국 관리들은 그들 앞에서 유난히 공손했어요. 회의 중 한 중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너무 고집스럽고 융통성이 없어서 국제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국의 필요에 맞게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아침에 피탁이 했던 말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치 대본을 외운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제 옆에 앉은 태국 엔지니어에게 조용히 물었죠. 정말 한국 기술이 그렇게 융통성이 없었나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국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인 거래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태국이 한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쳐 태국의 최근 경제 동향을 찾아봤어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태국은 최근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받았지만 그 조건들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과의 교역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죠. 마치 의도적으로 한국을 고립시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방콕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정말 그럴까? 태국의 이런 결정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득이 될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무언가 표면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파헤치고 싶어졌어요. 프로젝트 착수 한 달이 지나자 첫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완공한 스마트 빌딩에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난 거예요. 백업 시스템마저 작동하지 않아 건물 전체가 몇 시간 동안 마비됐죠. 보고서를 받아들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백업 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않은 거예요? 제 질문에 중국 기술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곧 해결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은 새로 설치된 스마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승객들이 1시간 넘게 갇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시 전체의 CCTV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감시 영상이 유출되는 사고까지 발생했죠. 사건이 연달아 터질 때마다 저는 같은 대답만 들었습니다.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곧 해결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진동이었지만 점점 강해져서 책상 위에 물건들이 떨어졌어요. 지진이었습니다. 모두 건물 밖으로 대피했죠. 밖에 나오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얼마 전 완공된 중국 기업이 지은 대형 컨벤션 센터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제 옆에 있던 태국 공무원이 말을 잘랐습니다. 자연재해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주변에 모인 시민들의 얼굴에는 분명한 불신과 분노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한 시민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한국 기업들이 지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날 저녁, 프로젝트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태국 관료들은 표면적으로는 침착했지만 그들의 얼굴에 드리운 긴장감은 숨길 수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전에 한국이 설계했던 시스템을 왜 사용하지 않았나요? 그들의 안전 기록은 매우 훌륭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태국 공무원 하나가 날카롭게 반응했어요. 하워드 씨, 당신은 민간 감독일 뿐입니다. 정책적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게 면박을 당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한국 기업들이 과거 태국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을 조사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설계하고 건설한 인프라는 자연재해에 대한 내구성이 뛰어났고 안전사고 발생률도 현저히 낮았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지만 받아보니 프로젝트에서 만났던 한국계 직원 민준이었어요. 하워드 이사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카페에서 민준을 기다리고 있을 때 뉴스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준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였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그는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병실을 나오는데 간호사가 제게 쪽지 하나를 건넸어요. 그가 의식이 있을 때 이걸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쪽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로 가세요. 진실은 그곳에 있습니다. 태국 정부에 긴급 출장 신청을 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 시스템을 직접 연구해 태국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한 요소를 찾아보겠다는 것이었죠. 의외로 승인은 빨리 났습니다. 아마도 최근 연이은 사고들로 태국 정부도 압박을 느끼고 있었나 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효율성이었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출입국 과정은 빠르고 간결했고 안내 시스템은 직관적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한국기술진흥원의 김 부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하워드 이사님,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태국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요. 특히 안전 시스템과 데이터 보안에 관심이 있습니다.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먼저 디지털 보안센터부터 시작하죠. 서울의 디지털 보안센터는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사이버 공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 도시 전체의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보호하는 기술, 그리고 비상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백업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건 태국에서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군요. 제 말에 김 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이 시스템을 발전시켜왔어요.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았죠. 시행착오도 많았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개선해왔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반도체 제조 공장이었어요. 클린룸 안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극도로 정밀한 기계들이 나노미터 단위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죠. 안내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칩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이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이 세계 각국의 핵심 인프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정성과 효율성 면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죠. 저는 순간 태국에서 일어난 사고들이 떠올랐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납품한 시스템들의 문제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이걸 버렸다고? 제 입에서 자동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김 부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는 태국 정부의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공공인프라관리센터에서는 한글 기반 정보관리 시스템의 정확성과 속도, 효율성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도시 전체의 교통, 에너지, 수도, 통신 등 모든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재난 상황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시뮬레이션을 시작하자 화면에는 도시 전체가 3D로 펼쳐졌어요. 가상의 지진이 발생하자 시스템은 즉각 대응했습니다. 전력 시스템이 안전 모드로 전환되고 교통신호가 비상 패턴으로 바뀌며 모든 공공 건물의 내진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어요. 만약 태국의 컨벤션 센터에 이런 시스템이 적용되었다면 제 말을 마치기도 전에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붕괴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 시스템은 건물 구조에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보강 장치가 작동하니까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국 기업의 태국 철수 과정을 담당했던 이 이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우리가 떠난 것이 아닙니다. 쫓겨난 거죠. 태국 정부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조건을 요구했어요. 데이터 보안의 핵심인 암호화 기술을 공개하라는 등. 우리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우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 김 부장이 작은 USB를 건네주었어요. 이건 우리가 태국에서 운영했던 시스템의 백업 데이터입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지도 모르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USB의 내용을 살펴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국이 벌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미래였습니다. 방콕으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동안 태국의 도시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했다고 했어요. 가장 심각한 것은 전산망 마비였습니다. 도시 중심부의 데이터 센터가 다운되면서 모든 공공 서비스가 중단된 거였죠. 얼마나 지속됐나요? 피탁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3일이요. 3일 동안 도시가 완전히 마비됐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 듣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듯 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문제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이 갑자기 작동을 멈춰 서버들이 과열된 거였어요. 백업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고 데이터 일부가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손상됐다고 했습니다. 이건 설계상의 결함이에요. 기본적인 안전 프로토콜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제 분석에 중국 기술팀장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서울에서 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었거든요. 백업에 백업까지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피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워드 이사님, 서울에서는 어떤 것을 보셨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를 봤어요. 모든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어 있었죠. 피탁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엔지니어들도 한국 시스템을 선호했어요. 하지만 위에서 결정이 내려왔죠. 그날 저녁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통신망이 두절된 거예요. 휴대폰, 인터넷, 모든 것이 작동을 멈췄습니다. 호텔 로비는 당황한 관광객들로 가득했고 거리는 혼란에 빠졌어요. 통신회사 관계자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태국의 주요 공공 기록이 소실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날 통신망 두절 사태와 연관된 것으로 보였어요. 데이터 백업 시스템의 결함으로 수십 년간 축적된 공문서, 행정 기록, 시민 정보가 모두 사라진 거였죠. 태국 전역에서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SNS에는 분노의 글들이 넘쳐났고 거리에는 시위대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많이 보이는 구호는 한국을 밀어낸 대가가 이거였냐? 였습니다. 시민들은 정부의 결정에 분노하고 있었고 중국 기업들에 대한 불신도 커져갔죠. 제 사무실로 피탁이 허둥지둥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하워드 이사님, 도와주세요.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피탁이 초조하게 대답했어요. 한국 기업들과 다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그들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이 이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 기업들은 이미 동남아의 다른 나라들과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했으니까요. 태국은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날 밤 제 호텔방으로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태국 디지털 경제부 차관이었어요. 그는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닌 지친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하워드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이제 와서 깨달았지만 그들의 기술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수십 년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배제한 진짜 이유는 중국의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투자를 약속했고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갔죠. 하지만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평소 밝게 빛나던 네온 사인들도 절전 조치로 꺼져 있었어요. 도시는 마치 생명력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차관의 마지막 말이 깊게 남았어요.
한국을 지운 우리 도시는 이제 기억마저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국 고위 관료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된 분위기가 역력했어요. 평소라면 자신감 넘치던 사람들이 초조하게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디지털 경제부 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하워드 이사님, 당신의 한국 인맥을 활용해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다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들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고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쉽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조용히 실력을 보여준 나라였어요. 그들은 화려한 선전보다 결과로 증명하는 것을 선호했죠. 문제는 당신들이 너무 오래 외면했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이 가혹하게 들렸겠지만 사실이었어요. 디지털 경제부 장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연락은 취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김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유럽 국가들과의 협약도 곧 발표될 예정이고요. 당분간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용할 여력이 없습니다. 김 부장의 말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비즈니스 세계는 감정이 아닌 이익과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니까요. 태국은 그 신뢰를 깨버린 거죠. 혹시 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임시 솔루션 정도는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김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최소한의 기술 지원팀을 파견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 같네요. 하지만 본격적인 협력은 어렵다는 점 이해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방콕의 하늘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태국 정부에 이 소식을 전하러 가는 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디지털 경제부 장관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그는 이미 제 표정만 보고도 상황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군요. 저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다 우리 탓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술적 판단을 희생시켰어요. 그날 오후 또 다른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방콕 시내의 교통 관제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거예요. 도로는 즉시 대혼란에 빠졌고 수많은 교통사고가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뉴스에서는 사상자 소식도 전해졌어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태국 총리가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어요.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곧 상황이 정상화될 것이니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거리에는 이미 시위대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구호는 명확했어요. 한국 기술을 다시 가져오라.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 기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한국 회사들이 우리 시스템을 관리할 때는 모든 게 원활했습니다. 왜 그들을 내쫓았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말에 공감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TV에서는 특별 뉴스가 방송되고 있었어요. 한국과 여러 유럽 국가들이 초연결 기술 협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서울에서 열린 협약식 장면이 보였고 그곳에는 제가 만났던 이 이사와 김 부장의 모습도 있었어요.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의 첨단 디지털 인프라 기술이 유럽 전역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재난 대응과 데이터 보안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국이 버린 기회가 다른 나라들에게 돌아간 거였으니까요. 방 안으로 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곳곳에서 항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때 번영을 약속받았던 이 도시가 이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피탁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하워드 이사님,
내일 유엔 대표단이 우리 상황을 조사하러 온다고 합니다. 당신이 브리핑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진실을 그대로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태국 정부를 위해 상황을 미화해야 할까요? 깊은 생각 끝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유엔 대표단과의 미팅은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태국 정부 관계자들과 유엔의 기술평가팀, 그리고 저를 포함한 프로젝트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는 무거웠고 모두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하워드 이사님, 현 상황에 대한 귀하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유엔 대표의 질문에 태국 관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조심해서 말해달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바가 있었죠. 태국이 직면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기술적 선택의 실패입니다. 한국의 검증된 시스템을 버리고 충분한 검증 없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급격히 전환했기 때문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국 관료들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결정이 기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이유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도시 전체의 인프라가 붕괴되고 소중한 데이터가 손실됐습니다. 유엔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시스템의 복원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다른 나라들과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그들에게 태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닙니다. 미팅이 끝나고 디지털 경제부 장관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 저녁 태국 총리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개인적인 자리에서요. 총리 관저는 엄격한 보안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검문을 통과한 후에야 그를 만날 수 있었어요. 총리는 공식 석상에서 보던 모습과는 달리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워드 씨,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우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왜 한국과의 협력을 중단했는지, 그 결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요. 그 다음에야 재건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총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치적 반발이 심할 텐데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정치적 체면을 지키거나 아니면 국가의 미래를 구하거나. 대화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총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내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날 밤 태국의 중앙은행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어요. 모든 금융 거래가 중단되고 시민들은 현금을 인출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도시 전체가 혼란에 빠졌어요.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거리에는 분노한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에서 총리는 예정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정부는 국익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중단한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압력과 경제적 유인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시민들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고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격화되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의 사무소 앞에는 대규모 시위대가 몰려들었어요. 그날 저녁 유엔 기술 세미나가 방콕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초청 연사로 무대에 올랐어요. 세계 각국의 대표들 앞에서 태국의 사례를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기록이 없는 도시는 기억을 잃고 기술이 없는 국가는 미래를 잃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가장 강력한 해답이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청중 중에는 한국 대표단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이 아닌 동료 국가의 몰락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세미나 후 리셉션에서 한국 대표단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워드 이사님, 태국의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도울 방법이 있다면 돕고 싶습니다. 저는 감사의 뜻을 전했지만
내심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광장을 지나쳤는데 그곳에는 시민들이 모여 한글 다시 도입하자는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한국의 흔적을 지우려 했던 도시에서 이제는 한국의 귀환을 열망하고 있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밤의 방콕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예전처럼 밝게 빛나지 않았어요. 마치 도시 자체가 생명력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울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하워드 이사님, 김 부장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김 부장의 좋은 소식은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태국에 제한적이나마 기술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긴급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문가 팀을 파견한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복구는 아니지만 최소한 금융 시스템과 주요 공공 인프라는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김 부장의 말에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의문도 생겼어요.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건가요? 김 부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이기도 합니다. 태국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 기술팀이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작업에 착수했고 놀라운 속도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어요. 도시의 핵심 기능들이 하나둘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고 교통신호가 정상화되었으며 통신망도 복구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임시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잃어버린 데이터는 되찾을 수 없었고 도시 전체를 완전히 재건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했어요. 한국 기술팀의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완전한 복구를 위해서는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해야 해요. 그리고 그건 단기간에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태국 정부는 이제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버린 한국의 기술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사이 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이미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어요. 유엔과 태국 정부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재건 계획이 발표되었어요. 태국은 이제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하여 도시를 재건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어느 한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전략이었어요. 제게도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재건 프로젝트의 국제조정관으로서 다양한 국가의 기술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역할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태국이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기술적 결정을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우선시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태국 국립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실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배움의 열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달간 태국이 겪은 위기는 단순한 기술적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였어요. 한국의 기술을 거부했던 것은 실은 스스로의 발전 가능성을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학생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또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제 태국은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어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를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이에요.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태국을 용서할까요? 우리가 다시 협력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미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이제 태국이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면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태국을 떠나기 전날 밤 호텔 발코니에서 방콕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다시 활기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물론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만은 분명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공항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안내판에 한국어가 다시 표기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태국은 이제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비행기 창가에 앉아 점점 작아지는 방콕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문화와 가치의 반영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발전은 남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에서 온다는. 제 귀에는 여전히 그날 유엔 세미나에서 했던 말이 맴돌았습니다. 한국을 지운 도시는 결국 말조차 잃는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모든 국가와 도시가 명심해야 할 진리였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만이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방콕의 하늘이 시야에서 사라지며 저는 다음 임무를 위한 새로운 결심을 다졌습니다. 진짜 기술을 버린 대가는 나라 전체의 침묵이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현재 한국 제품을 광적으로 좋아해서 한국만 오면 한국 제품 모든 걸 쓸어 간다는 관광객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본인들 본국으로 돌아가 한국 제품을 팔아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제품을 팔면서 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쁜 사건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한국 제품이 도대체 왜 인기가 있는 건지, 과연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아 밀러예요. 저는 영국 BBC의 아시아 지역 담당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죠. 31살의 평범한 영국 여성이지만 동아시아에 대한 제 관심은 그 누구보다 특별해요. 옥스포드 대학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한국에서 2년간 영어 강사로 일했던 경험도 있어요. 런던 노팅힐의 작은 북카페를 운영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아버지는 젊은 시절 영국 외교관으로 일하시면서 도쿄와 서울에서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으셨죠. 매일 저녁 식사 시간이면 아버지는 동양의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일본의 선술집에서 만난 재미있는 사람들 이야기부터 한국의 포장마차에서 먹었던 맛있는 분식 이야기까지. 그 이야기들은 어린 제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죠. 특히 아버지가 들려주신 한국의 이야기들은 마치 동화처럼 신비롭고 매력적이었어요. 한강 둔치를 따라 자전거를 타며 보았던 아름다운 석양, 남산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 그리고 시장에서 만난 정겨운 사람들. 아버지의 추억 속 한국은 언제나 따뜻하고 활기찼죠. 그래서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할 때도 자연스럽게 동아시아학을 선택하게 됐어요. 대학 시절 저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공부하며 아시아의 현대 문화를 연구했어요. 특히 한류가 아시아 전역에 미치는 영향력에 깊은 관심을 가졌죠. 졸업 논문도 아시아에서의 한류 현상과 문화적 교류라는 주제로 썼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직접 이 현상을 취재하게 될 줄은 몰랐죠.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졸업 후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을,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정갈하고 세련된 분위기, 지하철과 버스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모습, 그리고 도시 곳곳에서 느껴지는 첨단 기술의 향기까지. 모든 것이 신기하고 매력적이었어요. 영어 강사로 일하면서 만난 한국 사람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 동료 선생님들의 따뜻한 배려, 그리고 이웃들의 정겨운 인사까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문화 교류를 경험했죠. 주말이면 한국 친구들과 함께 김치 담그기에 도전하고 찜질방에서 때를 밀고 노래방에서 케이팝을 따라 부르며 한국의 일상을 온몸으로 체험했어요. 특히 한국의 화장품과 음식 문화는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죠. 지금도 제 파우치에는 한국 화장품들이 가득하고 주방에는 고추장과 김치가 항상 준비되어 있답니다. 한국에서의 인연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인지 BBC 입사 면접에서도 한국 경험이 큰 도움이 됐죠. 면접관들은 제가 들려주는 한국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아시아 문화에 대한 제 진정성을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BBC 특파원이 된 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과 관련된 소식들을 전해왔어요. K-팝의 세계적인 성공부터 한국 영화의 아카데미 수상까지 한국 문화의 세계화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특파원 중 한 명이죠. 그래서 이번 태국발 특종도 제가 맡게 된 것 같아요. 방콕에 오기 전날 편집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소피아, 태국에서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내가 한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이번 취재에 큰 도움이 될 거야.
편집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죠.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 같은 그런 설렘이요.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저녁이었어요. 후덥지근한 방콕의 공기가 저를 반겼죠. 공항 면세점을 지나며 눈에 띈 것은 텅 비어있는 한국 화장품 매장들이었어요. 평소라면 관광객들로 북적여야 할 매장들이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죠. 한글로 된 간판들이 보이긴 했지만 대부분 클로스 사인이 붙어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화려한 네온 사인들과 맛있는 음식 냄새, 그리고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 하지만 뭔가가 달랐어요. 예전 방문했을 때 거리 곳곳에서 보였던 한국 브랜드의 간판들이 대부분 사라져 있었거든요. 특히 시안광장 근처의 대형 한국 화장품 매장은 완전히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곳은 한국 제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마치 버려진 건물처럼 보였죠. 호기심에 택시기사님께 물어봤어요. 아저씨, 이 근처에 한국 가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다들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자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한번 쳐다보시더니 긴 한숨을 내쉬셨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완전히 달랐어요. 특히 주말이면 한국 제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거리가 꽉 찼었죠. 우리 딸도 매일 한국 화장품 매장에 들르곤 했는데 이제는 다 사라졌네요. 기사님의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며 저는 이번 취재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선 특별한 이야기가 될 거라고 직감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야경을 바라보며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취재를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죠. 잠들기 전 노트북을 열어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태국에서 사라져가는 한국의 흔적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내일은 이른 아침부터 방콕 시내를 누비며 취재를 시작해야겠어요. 분명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테니까요. 호텔에서의 첫 아침은 예상보다 일찍 시작됐어요. 습관처럼 한국 스킨케어 제품을 찾으려다가 문득 깨달았죠. 아, 이제 이곳에서는 이런 물건들을 구하기 힘들어졌구나. 이상하게도 이 작은 깨달음이 마음 한켠을 울리더라고요. 아침 식사를 하며 오늘의 취재 계획을 세웠어요. 시안광장부터 시작해서 아속, 터미널 21, 그리고 엠커티어까지 방콕의 주요 상권을 모두 돌아보기로 했죠. 특히 한국 브랜드 매장이 밀집해 있던 지역들을 중심으로요. 현지 가이드를 해주기로 한 수안나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학생의 소개로 만났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시암광장이었어요. 수안나의 말에 따르면 이곳은 한때 리틀 코리아라고 불렸대요. 언니, 여기가 제일 유명했던 한국 화장품 매장이에요. 문을 열기도 전에 줄이 길게 늘어섰었죠. 특히 새로운 쿠션이나 립스틱이 출시되는 날이면 아침부터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한국 아이돌들이 쓴다는 제품은 출시되자마자 완판됐었죠. 걷다가 우연히 한 중년 여성을 만났어요. 파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이곳에서 10년 넘게 한국 화장품 매장을 운영했던 분이었죠. 처음에는 한국 화장품을 파는 게 모험이었어요. 다들 왜 비싼 한국 제품을 파냐고 했죠. 하지만 우리 딸이 한국 드라마를 보더니 꼭 한번 팔아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이 한국 연예인들의 사진을 들고 와서 저도 이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곤 했죠. 매장이 잘 될 때는 하루에 손님이 수백 명씩 왔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서 그때의 활기찬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수안나가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며 저를 이끌었어요. 한적한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한식당이었죠. 이곳은 제가 처음 김치찌개를 먹어본 곳이에요. 그때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매콤하고 얼큰한 국물 맛에 깜짝 놀랐는데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다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죠. 가게 주인인 할머니는 20년 전 태국으로 시집온 한국 분이셨어요. 처음에는 우리 음식이 태국 사람들 입맛에 안 맞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특히 김치는 이제는 태국 가정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반찬이 됐잖아요. 할머니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요즘은 재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고춧가루도 없고 무는 가격이 3배나 올랐고. 오후에는 터미널 21로 향했어요. 이곳은 특히 한국 패션 브랜드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4층 전체가 K 패션존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매장이 비어 있었어요.
한 매장 직원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사실 지금 진열된 제품들 대부분이 2, 3개월 전 물건들이에요. 새 상품이 들어오지 않은 지 오래됐어요. 태국 세관이 한국 제품들의 통관을 까다롭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녀에게 물었어요. 그럼 손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녀는 슬픈 눈으로 대답했어요. 대부분 실망하고 돌아가세요. 특히 단골 손님들이 안타까워요. 어떤 분들은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남은 재고라도 다 사가야겠다고 하시기도 해요. 엠커티어에서는 더 충격적인 광경을 만났어요. 이곳은 방콕의 고급 쇼핑몰인데 특히 프리미엄 한국 브랜드들이 많았대요. 전체 층의 모습이 마치 고스트타운 같았어요. 한 보안 요원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전에는 2층에서 근무하는 게 제일 바빴어요. 한국 연예인들도 자주 왔었고 팬미팅도 많이 열렸죠. 지금은 너무 조용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마지막으로 방콕의 한 대학가를 찾았어요. 이곳은 특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한국 분식점들이 많았대요. K-팝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떡볶이와 치즈볼을 먹으며 수다 떨던 학생들로 가득했던 거리. 지금은 한산하기 그지없었죠. 작은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들은 한국어학과 학생들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죠. 저희는 한국 문화로 성장했어요. 어릴 때부터 K-팝을 들으며 춤을 췄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웠죠. 화장품도 한국 제품만 고집했고요. 그게 단순히 소비가 아니라 저희의 정체성이었거든요. 한 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졸업하면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었어요. 그게 제 꿈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꿈도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번 취재가 단순한 물건이 사라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속에는 더 많은 질문들이 피어났어요.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문화적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한 나라의 문화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일상에 이토록 깊이 스며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작은 편의점에서 마지막 남은 신라면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것들이 국경을 넘어 누군가의 일상이 되고 그것이 다시 사라져가는 모습. 이것은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닌 현대 사회의 문화적 단절을 보여주는 상징 같았어요. 오늘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저는 이 취재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일은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어요. 이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것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분명 그 속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소중한 진실이 있을 테니까요. 며칠간의 취재를 하면서 저는 더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가짜 한국 제품의 범람이었죠.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방콕의 한 재래시장을 둘러보다가였어요. 소피아 씨, 이것 좀 보세요. 수안나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작은 가게 앞이었는데 한글로 쓰여진 간판이 눈에 띄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한글은 맞는데 뜻이 전혀 통하지 않았거든요. 마치 구글 번역기를 잘못 사용한 것처럼요. 그때 마침 지나가던 한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이름은 수파폰 태국 소비자 보호단체에서 일하는 분이었죠. 요즘 이런 가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한국 제품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속이는 거죠. 특히 화장품이랑 식품이 심각해요. 수파폰 씨의 사무실로 가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진열장 가득 가짜 한국 제품들이 있었죠. 한국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를 그대로 베낀 듯한 패키지, 한글처럼 보이는 글자를 아무렇게나 써넣은 과자 봉지, 심지어는 한국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들까지. 가장 위험한 건 바로 이거예요. 수파폰 씨가 투명한 소주병 하나를 꺼내 보여줬어요. 얼핏 보면 한국의 유명 소주 브랜드와 똑같아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로고와 글씨체가 미묘하게 달랐죠. 이런 가짜 술들이 요즘 많이 퍼지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 영향으로 소주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생긴 현상이죠. 문제는 이런 제품들이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취재를 더 진행하면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바로 리셀러 시장의 존재였죠. 한국행 비자를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대량으로 제품을 구입해 태국으로 들여와 비싼 가격에 되파는 일이 늘어난 거예요. 방콕의 한 쇼핑몰 지하에서 만난 리셀러 피차이 씨의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한국의 입국 심사가 강화되면서 저같이 한국에 친척이나 지인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회가 생겼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가서 캐리어 가득 물건을 사와요. SNS로 판매하는데 관세와 운송비를 포함해도 충분히 남는 장사예요. 하지만 이런 리셀러들도 최근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태국 세관이 개인 여행객의 물품 반입을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수완나품 공항의 한 세관 직원은 익명을 요청하며 이야기해 주었어요. 요즘은 한국발 비행기가 도착하면 특별 검사를 실시해요. 개인 사용 목적을 넘어서는 물량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특히 화장품이나 식품류는 더욱 엄격하게 검사합니다. 놀라운 건 이런 단속이 강화됐는데도 밀반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공항에서 목격한 한 장면은 충격적이었어요. 3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세관 검사대에서 울먹이며 설명하는 모습이었죠. 화장품 케이스는 새 제품이지만 안에 있는 내용물만 리필했다고 주장했지만 같은 제품이 5개나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암시장은 계속 커져가고 있었어요. 한국 제품을 구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이면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구매하려는 수요가 줄지 않았기 때문이죠. 방콕의 유명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상적인 유통 경로로는 한국 제품을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가격이 2~3배씩 올라도 사람들이 구매하죠. 한번 한국 다녀오면 여행 경비는 뽑고도 남는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 정도예요. 이런 현상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태국 사회의 깊은 고민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 제품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위조품 시장을 키우고 암시장을 형성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소비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국의 젊은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SNS상의 작은 목소리였지만 점차 거리로 나와 실제 시위로 이어졌죠. 방콕 시내 중심가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청년들이 모여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우리나라가 한국과 다시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20대 대학생 수리아의 말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그녀는 시위를 주도하는 학생단체 K컬처 포피스의 대표였죠. 시위 현장에는 다양한 플래카드가 눈에 띄었어요. 한태관계 회복하자,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스탑 더 헤이트, 스타트 더 럽 등의 문구들이 한글과 태국어로 쓰여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이들이 들고 있는 피켓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애용하던 한국 제품들의 빈 용기나 포장지를 피켓에 붙여 놓았더라고요. 마치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죠. 첼린나완 총리 관저 앞에서 열린 시위에는 1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모였어요. 그들은 단순히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문화적 교류의 단절을 걱정하는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었죠. 시위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26세의 판이사는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부는 이것이 단순한 쇼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우리 청년들의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문화교류가 끊기면서 우리의 시야도 좁아지고 있죠. 시위 현장에서는 K-팝 음악이 흘러나왔고 일부 참가자들은 한복을 입고 나오기도 했어요. 그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평화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들의 시위가 한때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이니까요.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것은 단순한 물건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문화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끊어졌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리빙 히스터리였던 거죠.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해요. 단순한 사건 보도를 넘어서 우리 시대의 중요한 문화적 현상으로서 이 이야기가 가진 의미를 잘 전달하고 싶거든요. 아마도 이것이 제가 BBC 특파원으로서 전하게 될 가장 의미 있는 리포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방콕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좀 더 큰 그림을 보기 위해 현지 전문가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방콕 정치경제대학의 세미나실에서 열린 전문가 좌담회는 무거운 분위기로 시작됐어요. 동남아시아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한때 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는 자리였죠. 위라서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문을 열었어요. 현재 상황에서 양국 관계의 즉각적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의 입국 심사 강화는 단순한 행정적 조치였지만 이후 발생한 반한 감정과 여러 사건들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태국 상공회의소의 분석가 탄나 박사의 의견이었어요. 지금 태국의 젊은 층이 보여주는 움직임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국 제품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발전 모델과 문화적 가치를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진정성 있는 문화 교류의 열망은 결국 양국 관계 회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좌담회가 끝난 후 저는 방콕 시내 곳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로 했어요.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이더라고요. 빈 매장들과 닫힌 간판들 너머에 있는 이야기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시안 파라곤 앞에서 만난 대학생 타나폰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매일 아침 한국 유산균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점심은 한국 라면, 저녁엔 친구들과 한국 식당에 가고 했죠. 주말이면 한국 화장품을 사러 이곳 시암으로 왔고요. 그게 저희의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변해버렸죠. 방콕의 한 카페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직원들이 몰래 한국 화장품을 서로 나눠 쓰고 있더라고요. 한 직원이 저를 발견하고는 당황한 듯 했지만 제가 BBC 특파원이라고 하자 오히려 반가워하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희끼리 소소한 비밀이에요. 얼마 남지 않은 한국 화장품을 조금씩 나눠 쓰고 있거든요. 마치 보물처럼요. 한국 제품들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만이라도 이렇게라도 써보려고 해요. 그들의 모습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느껴졌어요. 저녁에는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모이는 스터디 카페를 찾았어요. 그들은 매주 이곳에서 모여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연구한다고 해요. 스터디 그룹의 리더인 차단은 희망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는 매주 모여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연구해요. 비록 지금은 어려운 시기지만 이런 노력들이 쌓이면 언젠가는 다시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방콕의 거리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국 음식점들이 문을 닫은 자리에 새로운 가게들이 들어서고 있었지만 묘하게도 그 가게들은 여전히 한국적인 감성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태국식 치킨집인데 한국 치킨집 스타일을 차용한다든가 현지 카페인데 한국 카페 분위기를 내고 있다든가. 다음날 아침 마지막 인터뷰를 위해 방콕 대학의 문화연구소를 찾았어요. 소장인 차이와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이 시위는 단순히 한국 제품을 구하지 못해서 생긴 불만의 표출이 아닙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미래상이 기성세대와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하나의 롤모델이자 꿈의 대상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들른 작은 편의점에서 우연히 재미있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시더니 직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한국 라면 아직도 없나요? 직원이 고개를 저으며 미안해하자 할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 손주가 한국 라면만 먹으려고 해서 말이야. 매일 찾아와도 없다고만 하니. 할머니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어요. 문화적 단절이 세대를 넘어 이렇게 일상적인 곳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 택시기사님과 나눈 대화도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해요. 특히 의료 드라마요. 한국의 발전된 의료 시스템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제 딸도 의대생인데 한국의 의료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해요.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해서 마지막 취재 노트를 정리하는데 출국장 한켠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어요. 한 승무원이 면세점에서 마지막 남은 한국 화장품을 사려고 하는 모습이었죠. 이제 구하기 힘들어서 있을 때 사두려고요. 이런 모든 순간들이 제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어요. 2개월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 사태가 단순한 외교적 마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는 글로벌화된 현대 사회에서 문화적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끊어졌을 때 어떤 파장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공항 카페에 들렀어요. 그때 옆자리에서 들려온 대화가 제 귀를 사로잡았죠. 한국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실수했다는 걸 알아요. 젊은 직원의 말에는 관계 회복을 바라는 태국 젊은이들의 진심 어린 바람이 담겨 있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취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봤어요. 문화적 교류는 단순한 상품의 거래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이해와 공감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화해는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었어요. BBC 본사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편집장님과의 미팅이었어요. 소피아, 이번 취재는 단순한 뉴스거리를 넘어선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중요한 문화적 현상을 포착한 것 같은데요.
편집장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이것은 단순한 한때 관계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계와 시대의 문화적 교류가 가진 힘과 그 책임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단순한 사건 보도를 넘어서 우리 시대의 중요한 문화적 현상으로서 이 이야기가 가진 의미를 잘 전달하고 싶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제가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했던 경험이 이번 취재에 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했던 그 시간이 있었기에 태국 사람들의 마음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취재 후기를 쓰면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한때 관계의 회복은 분명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양국의 젊은이들이 보여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마음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문화교류가 아닐까. 상처는 곧 치유될 것이고 그때 양국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이제 제 다음 임무는 이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는 거예요. 문화적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에요. 런던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 제 책상 위에는 태국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들이 놓여 있어요. 비어있는 한국 화장품 용기, 마지막 남은 신라면 한 봉지, 그리고 젊은이들의 시위 현장에서 주었던 플래카드 조각. 이 물건들을 볼 때마다 방콕에서의 시간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특히 인상적인 건 제가 쓴 기사가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BBC 본사에서는 이 기사를 특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자는 제안이 들어왔고 세계 각지의 언론사들도 후속 취재를 요청해 왔어요. 문화적 단절이 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어제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특강 요청이 왔어요. 현대 사회에서의 문화적 교류의 의미라는 주제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했던 경험, 그리고 이번 태국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학생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는 어떤 의미일까? 단순히 소비하는 제품이나 즐기는 콘텐츠를 넘어서 문화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꿈을 키우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태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통해 꿈꾸었던 것처럼요. 오늘 아침에는 태국 현지 기자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양국 정부가 드디어 대화의 물꼬를 텄다고 해요. 아직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특히 반가웠던 건 양국의 청년 단체들이 온라인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제 기사를 읽은 한 독자가 보내온 편지도 기억에 남아요. 당신의 기사를 읽고 울었어요. 문화란 것이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상실감을 느끼는지 잘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시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적 교류의 현장을 취재하는 시리즈를 기획 중이에요. 한국과 일본, 중국과 대만, 그리고 동남아시아 각국. 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화적 충돌과 화해의 순간들을 담아내고 싶어요. 우리는 점점 더 서로 가까워지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오해나 갈등이 순식간에 큰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 그리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요. 이번 취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특파원이 되었다는 걸 느껴요. 단순히 사건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인간의 이야기, 문화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으로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고 싶어요. 문화는 결코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통해 성장해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아픔도 결국은 더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이어질 거예요. 태국과 한국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제 저는 다음 취재를 준비하며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잊지 않으려 해요. 문화는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이자 서로를 이해하는 창이니까요. 그리고 그 다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창이 흐려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겠죠.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 제품이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스토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